구댕구 TV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바이낸스 창업자 창펑자오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창업자인 창펑자오는 1977년 중국 장수성 레닌강에서 교사가 직업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창펑자오는 아버지를 따라 캐나다로 유학을 떠났고 맥길 대학 컴퓨터공학을 졸업하였습니다. 그는 이후 국적을 캐나다로 바꾸었습니다. 맥길 대학을 졸업 후 창펑자오는 핀테크 기업에 입사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년이 채 되지 않아 창펑자오는 블룸버그의 주요 구성원이 되었고 뉴저지, 런던, 도쿄 지사에서 팀장을 하였습니다. 이는 적어도 창펑자오의 비즈니스 능력이 뛰어났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중국 언론 매체 소후닷컴은 이때의 창펑자오에 대해 블룸버그에서 일하던 중 창펑자오는 다국적의 비즈니스를 경험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창펑자오는 국경 간 지불 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싸고 프로세스도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이것이 이후 비트코인을 만나는 길을 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창펑자오는 2013년 벤처 캐피털리스트로부터 비트코인에 대해 알게 됐었습니다. 비트코인 특유의 암호성과 편의성, 유동성 등의 특징은 창펑자오를 매우 흥미로운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그 후 그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합류하여 블록체인 인포의 세 번째 창립 멤버로 합류하였습니다. 2014년 비트코인의 매력에 빠진 창펑자오는 모든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하이의 집을 팔아 비트코인에 투자하였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휴대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채 되지 않아 상하이 집값은 2배로 뛰었지만 비트코인은 폭락하였습니다. 막대한 금전적 손실 앞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OK코인의 설립자 쉬밍싱을 만나 OK코인의 공동 창업자이자 CTO로 합류해 글로벌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소우 차이나에 따르면 두 사람은 달라도 너무 달랐다고 합니다. 자라온 배경도 가치관도 다른 두 사람은 갈등을 빚기 시작하였고 1년 만에 OK코인을 떠났습니다. 창펑자오가 자신의 거래소를 만들고 싶다는 꿈은 201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 6월 창펑자오는 공식적으로 바이낸스를 설립했고 같은 해 7월 총 발행량 2억 개, 유통량 1억 개에 달하는 자체 토큰인 바이낸스 코인을 출시해 ICO로 1,50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사업을 전개할 든든한 미천이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창펑자오는 때를 잘 만난 것일까요? 이때부터 암호화폐가 최고의 시기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2017년 8월 바이낸스의 사용자 수는 전 세계 180여 개국에 걸쳐 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사용자가 4,000명에서 6,000명씩 증가했고 2018년 1월에는 반년 만에 바이낸스 등록 사용자 수가 60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그중 97%가 외국인 사용자였습니다. 바이낸스는 6개월 만에 2억 달러의 수익을 벌어들였고 가상화폐 시장의 업계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바이낸스 사용자는 2022년 7월 1억 2천만 명을 돌파하였고 3,600억 달러 가치의 회사가 됐었습니다. 창펑자오는 바이낸스 지분 30%를 보유 중입니다. 초거물급으로 올라선 창펑자오는 2018년 세계적인 투자업체인 세콰이어 캐피털을 저격하였습니다. 2018년 5월 7일 그는 ICO는 유익할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트윗으로 세콰이어를 향한 포문을 열었습니다. 창펑자오는 트윗을 통해 전통 벤처 캐피탈들의 단점을 열거하면서 이들의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 부족, 투자 조건에 대한 고압적 태도, 긴 투자 기간 및 번거로운 절차 등을 일일이 성토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 VC가 바로 세콰이어였습니다. 이어진 트윗에서 창펑자오는 직접 우리는 바이낸스의 상장을 신청하는 모든 프로젝트에게 세콰이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실제 세콰이어와 관련된 여러 프로젝트 토큰 가격이 급락했는데 그중 세콰이어가 투자한 IOST는 7.17% 하락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바이낸스와 세콰이어는 법적 분쟁 중이었습니다. 이 분쟁은 2017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 양측은 A라운드 투자를 논의하고 있었는데 세콰이어는 한 달 전 설립된 바이낸스를 8천만 달러의 가치로 평가하였습니다. 양측은 투자 의향서를 체결했고 9월 1일 A라운드에서 세콰이어는 6천만 위안 880만 달러를 투자해 바이낸스 지분 11%를 받기로 하는데 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계약에는 6개월의 관찰 기간과 배타적 투자에 대한 독소 조항이 있었습니다. 즉 2018년 3월 1일까지 바이낸스는 다른 VC와 소통하거나 투자 거래를 하면 안 됐었습니다. 그 대가로 세콰이어는 바이낸스 일본 지사에게 약 3천만 위안 한화 57억 원의 브릿지론을 제공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물론 양사가 합의한 조건이었습니다. 세콰이어로서는 관찰 기간을 일종의 보험 기간으로 두었고
이 기간 동안 바이낸스가 확실한 성장을 못 보여주면 투자를 철회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점에서 이 계약은 세콰이어가 모든 주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바이낸스는 투자 계약 이후 엄청난 급성장을 하였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은 슈퍼사이클에 진입했고 바이낸스는 OKX를 제치고 한때 거래량 1위 거래소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좋아진 바이낸스는 세콰이어가 제안한 880만 달러가 불만족스러웠을 테고 잡음이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바이낸스는 세콰이어와 재협상한 지 이틀 만에 IDG와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IDG는 B1라운드 평가 가치 4억 달러, B2라운드 평가액 10억 달러를 제시하였습니다. 몇 달 사이 바이낸스의 몸값이 달라진 것입니다. 바이낸스의 이런 행동은 세콰이어를 열받게 했고 세콰이어는 홍콩 법원에 바이낸스가 자신들과의 협상 기간 내에 다른 투자자와 협의하는 짓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세콰이어의 바램대로 홍콩 법원이 세콰이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결정에 화가 난 창펑자오는 트윗을 통해 설전을 벌였습니다. 바이낸스 공동 창업자 허이가 창펑자오를 거들었습니다. 바이낸스의 경쟁사였던 후오비 창업자 리리는 오히려 세쿼이아 캐피탈의 프로젝트가 거래소에 상장되면 심사 때 가산점을 줄 거야 라며 창펑자오의 약을 올렸습니다. 바이낸스는 2018년 300만 달러에 1,500만 개의 루나 토큰을 구입하였습니다. 한 개당 구입가는 5달러였습니다. 루나가 최고가였던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바이낸스가 구입한 루나 토큰은 13억 달러에 달했고 장부상 이익은 450배나 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2022년 5월 초 루나와 테라가 붕괴하면서 루나 토큰은 불과 며칠 만에 개당 90달러에서 거의 제로로 하락했고 바이낸스의 돈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바이낸스가 루나를 하나도 팔지 않고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다는 전제가 있어야 성립하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12월 FTX의 FTT가 붕괴됐을 때 바이낸스 공동창업자 허이는 보유 중인 FTT를 팔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허이는 루나 사태 당시에도 코인을 팔지 않았는데 이미 바닥인 FTT를 팔아서 뭐 하냐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루나 토큰을 1,500만 개나 보유하고 있었으면서 무려 2년 동안 타임캡슐처럼 단 한 개도 팔지 않고 묻어뒀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2022년 5월 17일 창펑자오는 바이낸스의 루나 투자에 대해 다시 가난으로 돌아가는 푸어 어게인이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FTX를 바하마에 설립된 기업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애초에 설립된 곳은 홍콩이었습니다. 2019년 설립된 뒤 3년간 발전을 거듭한 끝에 FTX는 320억 달러 가치를 지닌 기업이 됐었습니다. FTX의 자회사 FTXUS는 2022년 포브스가 선정한 가장 가치 있는 민간 핀테크 기업 3위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FTX에 투자한 바이낸스는 내부적으로 파생상품 거래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파생상품 거래가 주를 이뤘던 FTX의 비즈니스 모델과 고도로 겹치는 상황을 유발했고 결국 갈등을 예고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FTX가 급격히 무너질 때 창펑자오는 잠시나마 백기사가 될 의향을 비쳤습니다. 이때 세계 언론이 집중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계약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FTX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창펑자오는 당시 FTX에 정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FTX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정말 암호화폐 세계의 정의를 위한 것이었는지 경쟁자를 제거하고 싶어서 그랬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FTX는 결국 파산하여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2023년 3월 23일 소우차이나는 암호화폐 업계의 풍우나 창펑자오의 글로벌 유랑생활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과거 중국의 암호화폐 핵인싸였던 리샤오라이가 창펑자오를 평가한 녹취록에는 창펑자오는 단지 특정한 시기에 거래소라는 기회를 잡았고 적당한 시기에 캐나다로 국적을 바꾸고 중국 시장을 떠났다라고 하였습니다. 리샤오라이의 말을 인용하면 창펑자오는 바람잘 날 없던 암호화폐 업계에서 단지 하나의 기회를 붙잡은 것뿐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잡기 위한 전제는 실력을 갖추는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행운도 평범함 앞에서는 소용이 없나 봅니다. 창펑자오가 수조원 달러의 거부가 된 것을 행운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굿앤굿 시사 전문 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